코스피 5천 돌파에 환호하던 게 불과 닷새 전이었죠. 그런데 지금 현대차는 하루 만에 4.9% 폭락했고 삼성전자도 3% 넘게 무너졌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트럼프가 한국산 자동차와 의약품 관세를 15%에서 25%로 한 번에 10%포인트나 올리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더 무서운 건 따로 있거든요. 트럼프는 왜 지금 이 카드를 꺼냈을까요? 그리고 우리 투자금은 어떻게 지켜야 할까요? 지금부터 그 이유와 대응법을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작년 7월 30일과 10월 29일 두 번에 걸쳐서 한국과 미국 사이에 엄청난 거래가 성사됐습니다. 트럼프의 저택 말아라고 해서 이루어진 이 합의의 핵심은 이거였죠. 미국은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25%가 아닌 15%로 동결해 주겠다. 대신 한국은 500조 원을 미국에 투자하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이 500조는 정부 예산이 아니라 민간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투자하는 돈이라는 겁니다. 삼성전자는 텍사스에 반도체 공장을 짓고 현대차는 조지아에 자동차 공장을 세우는 식으로 말이에요. 트럼프 입장에서 보면 이건 완벽한 거래였습니다. 관세를 좀 낮춰주는 대신 미국 땅에 일자리가 쏟아지고 제조업이 부활하는 거니까요. 사업가 출신 대통령답게 계산이 딱 떨어지는 딜이었던 겁니다. 양국 정상은 악수를 나눴고 시장은 환호했죠. 하지만 이 완벽해 보이던 합의에는 치명적인 함정이 하나 숨어 있었습니다. 바로 한국 국회의 비준이 필요하다는 점이었어요.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직접 글을 올렸습니다. 한국 대통령과 훌륭한 합의를 했는데 왜 한국 국회는 이걸 승인하지 않는가? 라고 말이죠. 공개적으로 한국 국회를 저격한 겁니다. 이건 외교적으로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에요. 보통은 상대국 정부를 비판하지 국회를 콕 찍어서 압박하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그런데 트럼프는 달랐습니다. 그는 계약 불이행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보였어요. 이번 관세 인상은 단순한 무역 전쟁이 아닙니다. 트럼프가 한국 국회의원들을 향해 직접적인 정치적 압박을 가하는 거예요. 메시지는 명확했죠. 너희가 정치 싸움을 멈추지 않으면 너희 지역구 기업들의 문을 닫게 만들겠다. 현대차 공장이 있는 울산 국회의원들, 삼성전자 공장이 있는 수원과 평택 국회의원들 모두 직격탄을 맞는 겁니다. 외교적으로 보면 이례적인 조치지만 명분은 트럼프에게 있었어요. 약속을 지키지 않은 쪽은 한국 국회였으니까요. 그리고 이 압박은 생각보다 훨씬 더 강력한 효과를 발휘하기 시작했습니다. 자동차와 목재 관세 인상보다 더 치명적인 위협이 따로 있습니다. 1월 14일 발표된 AI용 첨단 반도체에 대한 25% 관세 부과 계획이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독보적으로 생산하는 HBM, 고대 역폭 메모리가 이 조치의 직접적인 타격이 된 겁니다. HBM이 뭐냐고요? 엔비디아와 AMD 같은 기업들이 AI 칩을 만들 때 반드시 필요한 핵심 부품이에요. 그런데 이걸 제대로 만들 수 있는 곳이 전 세계에서 한국 기업 두 곳밖에 없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죠. 트럼프는 여기에 조건을 하나 달았어요. 미국 공급망 구축을 위해 수입되는 반도체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제해주겠다는 겁니다. 무슨 뜻이냐면 미국 땅에 공장을 짓고 미국 기업에게 판매할 경우에만 관세 혜택을 주겠다는 거예요. 노골적인 투자 유치 전략이죠. 자동차 관세가 눈에 보이는 칼이라면 이 반도체 관세는 한국 경제의 목에 겨누어진 총과 같습니다. 작년 한국의 반도체 수출액이 140조 원을 넘었거든요. 자동차와는 비교할 수 없는 천문학적 규모죠. 트럼프의 전략은 중국을 견제하면서 동시에 자국 내 제조업을 활성화하려는 겁니다. 미국 대통령으로서는 당연한 선택이에요. 그럼 한국 기업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명확합니다. 기업의 이익에 부합하는 자율적 판단에 따라 움직여야 하는 거죠. 삼성전자가 텍사스에 공장을 짓고 현대차가 조지아에 공장을 세우는 건 정부가 시켜서가 아니라 기업 스스로 계산해서 내린 결론이에요. 현대차를 한번 보세요. 미국에서만 연간 매출이 30조 원입니다. 관세가 10%포인트 오르면 약 3조 원의 직접적인 타격을 입는 거예요. 그런데 조지아에 공장을 지으면 이 3조 원을 아낄 수 있죠. 계산이 나오는 겁니다. 반도체는 더 심각해요. 작년 수출액이 140조 원을 넘었으니까 관세가 현실화되면 자동차 산업과는 비교할 수 없는 천문학적 피해가 예상됩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입장에서는 미국의 HBM 공장을 짓는 게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가 된 거죠. 자동차 관세가 눈에 보이는 칼이라면 반도체 관세는 한국 경제 전체의 목숨줄을 쥐고 있는 겁니다. 최근 외환 시장에서 흥미로운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원화와 엔화는 거의 같이 움직였거든요.
한국과 일본 경제가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둘을 비슷하게 평가했던 거죠. 그런데 2월 20일 이후 이 둘이 따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엔화는 약세를 지속하는 반면 원화는 반등하는 모습을 보인 겁니다. 이걸 전문 용어로 디커플링이라고 하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시장이 한국과 일본을 다르게 평가하기 시작한 겁니다. AI 시대에 일본보다 한국의 반도체 경쟁력이 더 우월하다는 인식이 깔려 있어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HBM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을 지지하고 있는 거죠. 이건 정부가 인위적으로 개입한 게 아닙니다. 한국 기업들의 기술 경쟁력을 글로벌 시장이 스스로 인정한 결과예요. 엔비디아가 AI 칩을 만들려면 한국산 HBM이 필수적이라는 걸 시장이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원화 가치가 방어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이게 영원히 지속될 거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시장은 지난 7월과 10월 트럼프의 저택인 마라라고에서 이루어진 한미 무역 합의가 이행될 거라는 기대감을 선반영해 왔습니다. 1월 20일 원달러 환율이 1480원 고점을 찍었다가 국회 비준 추진 신호와 함께 1442원까지 떨어진 것도 이 때문이에요. 투자자들이 이제 법안이 통과되겠구나 하고 안심한 거죠.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국회가 실제로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기대감만으로 환율이 안정된 거라는 점이에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관세 폭탄을 터뜨렸죠. 이건 환율 상승 압력에 기름을 부은 격입니다. 수출 기업들의 실적이 악화되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주식을 팔고 빠져나갈 거예요. 그러면 환율이 1,500원까지 치솟을 수 있습니다. 코스피 5,000 돌파를 축배 들며 자축할 일이 아니었던 거죠. 정책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으면 언제든 무너질 수 있는 경고 신호였던 겁니다. 지금 우리가 서 있는 곳은 정상이 아니라 절벽 끝이에요. 투자자가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변수는 한미 전략적 투자 특별법의 국회 통과 여부입니다. 이게 모든 것의 출발점이에요. 법안이 통과되어 약속이 이행되면 트럼프 대통령은 명분에 따라 관세를 다시 15%로 인하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약속을 지켰으니 혜택을 돌려주는 거죠. 대기업들과 지역구 일자리 문제로 압박을 받는 여야가 빠르면 2월 안에 결론을 낼 거라는 게 시장의 전망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2월 말까지 상황을 지켜보다가 비준 소식이 들리면 현대차, 삼성전자 같은 수출주 비중을 확대하는 전략이 유효합니다. 관세 부담이 줄어들면 이 기업들 주가는 급등할 거거든요. 반대로 만약 비준이 무산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수출주보다는 내수주나 배당주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재편해야 합니다. 관세 폭탄을 맞는 기업들을 들고 있을 이유가 없죠. 국회가 법안을 통과시키느냐 마느냐 이 한 가지 변수가 여러분의 투자 전략을 완전히 바꿔놓을 겁니다. 원달러 환율 1,500원은 정부와 한국은행이 외환 보유액을 동원해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하는 레드라인입니다. 이 선을 넘으면 시장이 패닉에 빠질 수 있거든요. 현재 우리나라 외환 보유액은 약 4,140억 달러예요. 그런데 환율 방어 과정에서 이게 3천억 달러 밑으로 떨어지면 국가적인 위험 신호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1997년 외환위기 때가 떠오르는 거죠. 하지만 환율 상승이 무조건 나쁜 건 아닙니다. 수출 기업의 가격 경쟁력을 높이는 측면도 있어요.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 해외에서 우리 제품을 살 때 더 싸게 느껴지니까요. 그래서 1,500원을 돌파할 경우 오히려 수혜를 입는 수출 기업들을 주목해야 합니다. 동시에 원화 가치 하락에 대비해서 달러 자산을 포트폴리오에 분산 투자해 두는 것도 중요해요. 미국 주식이나 달러 예금 같은 걸 일부 보유하는 거죠. 정부의 환율 개입은 일시적인 방편일 뿐 근본적인 해법이 아닙니다. 투자자는 환율 변동성을 예의주시하면서 유연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일본 은행이 올해 4월에서 6월 사이 금리를 추가 인상할 거라는 전망이 시장의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왜 일본 금리가 중요하냐고요? 엔캐리 트레이드 때문이에요. 전 세계 투자자들이 금리가 낮은 일본에서 돈을 빌려서 금리가 높은 다른 나라에 투자해 왔거든요. 그런데 일본 금리가 오르면 이 돈들이 일본으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작년 8월에 이미 한번 겪었죠. 일본 금리 인상 신호에 글로벌 증시가 폭락했던 거 기억하시죠? 똑같은 일이 다시 벌어질 수 있습니다. 일본 국채 금리가 1.0%를 돌파할 경우 금리 인상 수혜주인 은행주나 보험주의 비중을 확대하는 전략이 필요해요. 동시에 주식 전체 비중을 줄이고 현금을 확보하는 등 보수적인 리스크 관리에 들어가야 합니다.
코스피 5,000포인트 달성이 추가 상승을 보장하지 않아요. 오히려 고점일 수도 있죠. 지금은 공격적인 투자보다 시장 상황에 맞는 방어적 태도가 중요합니다. 현금을 들고 있는 것도 훌륭한 투자 전략이에요. 현재의 위기 상황에서 정부나 국회의 규제와 개입은 정답이 아닙니다. 시장의 흐름을 읽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정치권의 늑장 대응이 아니라 기업의 자율적인 판단과 투자가 경제를 살리는 근본적인 해법이죠. 코스피 5천 시대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경제전쟁의 시작점입니다. 끊임없이 시장 지표를 확인해야 해요. 규제보다는 자유가 경제를 움직이는 원동력이라는 걸 기억하세요. 투자자 여러분은 정치적 리스크와 매크로 지표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국회 비준 여부, 환율 추이, 일본 금리 인상, 이 세 가지를 면밀히 체크하면서 소중한 투자금을 지키시기 바랍니다.